전체적으로 이 완전히 불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등등 이 측면에서 상당히 좀 또 한편에 불평등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김동생. 예. 저는 이 초중등 교육하고 이제 좀 고등교육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 무상 교육이 이제 중학교까지 되고 있고, 사실 또 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이제 그 공적으로 이제 교원 인건비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교육기에는 이제 많이 평등해졌다가 이제 어떤 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학교를 다양화시키면서 사실 또 이제 이 불평등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고등교육은 사실 전혀 좀 제가 볼 때는 평등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돼버렸죠. 왜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교육 문제의 이제 그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학벌 사회라는 부분이고, 이 학벌 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느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특히 이제 고등교육에 있어가지고는 뭐 사립학교가 거의 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80%고 그들은 뭐 사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면은 고등교육 경비 중에서 이 공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에 비해서 이제 사적으로 책임지는 비율이 거의 뭐랄까 한 80%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공적인 그 경비 말고 이제 사적인 소위 사교육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교육비 시장은 어떤 면에 이제 그 부모의 어떤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으로는 평등할지 몰라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걸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대학에 이제 그 들어가는데 이제 결정적인 그 영향을 주는 이 사교육비라는 또 측면을 본다면 이 초중등 교육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모든 교육에 이제 아까 여러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결국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 문제, 이 문제를 그 뿌리로 본다면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교육 불평등의 정도는 굉장히 심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네. 학벌 사회, 대학 서열화, 그러니까 이제 뭐 높은 서열의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경쟁, 이런 것들, 사교육비를 상승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비용이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조상님. 예, 교육 평등 문제 다룰 때 이제 그 기회 평등하고 과정의 평등, 결과 평등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 평등 부분은 형식법 차원에서 보면 한국 사회로 당연히 평등한 사회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선발 기능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선발에서 이제 아동의 개인적인 순수한 능력이냐,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나 들려진 능력이냐, 아니면은 배경적인 요인이 있는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게 복잡한 변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학에 보면 이제 소셜 모빌리티 모델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가정 배경하고 그다음 실제 나중에 획득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요 과정을 이제 연구하는데, 실제 1998년 IMF 구제금융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상 개체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특히 2000년 초에 교육사학의 많은 연구들 중에 보면 우리가 경제 재생산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불평등 재생산 그 기제가 이미 한국 사회에 접근이 되고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런 많은 기사나 이런 데서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학교를 선점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초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미국의 위스콘신대 사회 심리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일종의 중산층 미국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연구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학업 성취를 올리고 상급학교 대학에 성공하는 그 요인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엄마의 이제 심리적인 그러니까 조력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제가 대학 때 할 때만 해도 이건 이 이론을 이미 그때 소개받았을 때는 그냥 포스코 쳤거든요. 이거 뭐 한국 사회 작동이 안 되죠. 우리 뭐 공부하지 말라고 억지로 했던 시대도 있는데, 근데 2000년수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한국 사회도 학교 교육의 불평등이 쟁산이 아니라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 지위 획득 모형까지 가게 되면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교육에 있어 대학 서열화뿐만 아니고 이미 고교 다양화 정책 때문에 중등교육 자체가 이미 트랙이 계층별로 이미 선언되는 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하고 특목고의 전립 자체가 이미 중등에서의 그 교육적 상품 선점, 독점,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이 전략이 이미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돈과 엄마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옛날부터 뭐 치맛바람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사회에서. 김영일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자께서 재치 있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준비한 얘기를 우리 조 교수가 다 하셔서 참 답답하긴 하지만 순서가 들어왔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교육, 학교와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와 대학이 사회이동과 관련해서 어떤 효능감이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점점 그 기능적으로 그 기능을 잃어왔고,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싶긴 한데 그냥 서로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천에 용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조가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공감대가 상당히 넓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교육 불평등은 심화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조 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각 학교 단계에 기회가 열려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평등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형식적 의미의 교육의 기회 균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널리 열려 있죠. 다만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의 어떤 이 불평등 문제, 평등 문제가 있는 건데, 실질적 문제라는 건 이제 말씀 속에도 나왔지만 과정과 중간중간 1년의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결과예요. 그 중간 결과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거겠죠. 중등교육은 사실 대학 입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과로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 고등교육은 노동시장과의 관련이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얘기를 채트림을 당했으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지난 20여 년간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시절에 5.31 교육개혁 이래 우리가 두 측면, 지난번 우리 이제 패널 토론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던져준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저는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제 패널 토론을 구성을 했는데, 첫째 대학 입시 문제예요. 대학 입시 문제에서 입시 다양화, 다이버시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하고 유형의 다양화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정시냐 수시냐 뭐 이런 게 이제 유형이고, 요소는 예전에 우리는 저희 세대는 대학 우리 그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전형 요소라는 게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대학에 있는 우리 전형의 유형에 따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합을 잘 몰라요. 그렇게 정보의 디바이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막대한 사교육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이렇게 입시 정보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 입시 다양화 정책이 결국 불공정 게임을 제도화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에 최근에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이게 전형 유형이 하나 또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입상 성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의 결과들을, 그럼 이건 누가 여기에 대응을 빨리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자명하죠. 아까 우스갯소리로 엄마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돈,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아주 오묘하게 결합이 된 그런 계층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런 전형을 가지고 불공정 게임을 해서 가는 겁니다. 뭐 그 극단적인 예가 정유라 사태의 모습들이고요. 그럼 한국의 대학이 그런 불공정성에 말하자면 뭔가 좀 대학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완전히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컨트롤할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입 다양화 정책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조금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한 가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교 정책이 지난 한 20여 년간 같은 문맥에서 학교 정책이, 이것도 학교 다양화 정책입니다. 학교 자유와 다양화, 또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돼 있던 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케타이징인데, 마케타이징 내지는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민영화 정책인데, 이게 이제 아주 학교를 수직적 서열화 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계층 대응적 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수직적 서열화가 되면서 대학 입시에 다 다른 의미의 학교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 서열화의 꼭대기에 지불 능력 있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위치한다. 이것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예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난 거고, 현실적으로 그걸 거머쥘 수 있는 통로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작동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 학교의 성취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학교나 대학의 성취를 통해서 좋은 노동시장에 좋은 입지를 갖는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지난 20수년 동안 확연히 줄어들었고, 통계적으로는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를 여러 우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80년대 중후반부터 경향적으로 강화됐는데 90년대 중반에 이런 정책이 그걸 완화시키거나 보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아주 대실패가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됐다.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입시 제도 문제, 사실은 입시 제도가 중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말하자면 대학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뭐 대학 서열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중등 교육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중등 교육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무엇이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이 입시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이런 면에서 물론 이것이 또 이제 물론 불평등 문제하고도 이렇게 연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입시 제도,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매개하는 제도로서의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할까요? 자발적으로. 아니 뭐 자발적인 게 아니라 사회자가 그보다 전에 조 교수님 아까 어머니 역할을 있으신 얘기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조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거랑 그렇죠.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죠? 조금 뭐 이 어머니 역할에서 독자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위스콘신 모델이요. 그 중산층 엄마들이 대체로 집으로 다 유턴하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전담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엄마들이 이제 미시오에 가면 디자인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학교 숙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심리적인 조력까지도 너가 할 수 있다. 뭐 코브수도 올려주고 이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게 작동이 안 됐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재생산 모델이 작동이 됐을 때도 요거는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근데 2002년도 연구 결과 보면 이게 검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아시겠지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현재 입시 경쟁 교육에서는 자식 교육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걱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그걸 체계적으로 잘 설계하는 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연관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입학 사정관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입학 사정관제가 전형적인 미국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이건 잘 작동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게 이 오퍼시티라는 게 이게 불투명성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되는 희한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학 사정관의 전문가적 자질과 신뢰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잠재 능력을 찾는 거는 전문가가 찾는다. 아무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사실은 그 제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희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게 아마 이 동국대 정도 수준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그나마 통용이 됩니다. 이 정도 레벨에 대해 제가 서열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강북 쪽의 아이들한테는 입학사정관제가 생명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른바 스카이급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산층 엄마들의 정보력과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소위 말해서 우리 용어로 하면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엔 자유주의화된 입시 정책의 수혜자가 결국은 중산층이다. 무벌중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더 확장된 게 저는 뭘로 보자면 미국식 전문대학원 제도. 그러니까 전문대학원 같으면 대체로 좋은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 계층 많이 사례를 많이 좀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여기 있는 집들은 애가 공부 못하면요 하다못해 미국에 주립대 요즘 주립대 뭐 다 받아주잖아요. 주립대 가서 이제 그 순수 자연과학 딱 전공하고 졸업시켜서 한국에 의정 같은 데 입학시킨 경우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통로가 중산층한테 유리한 통로가 많이 제도가 수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공기업 이것도 이제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게 중공공기관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의 백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식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약간의 좀 뜻하지 않은 개입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계속 김정희 선생님 그 존 선생님 얘기하신 게 그 아네트 룰루 같은 사람들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입시제도 관련해서는 뭐 여기 교육학 하신 선생님들이 더 뭐 정밀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뭐 아까도 이제 이미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김용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전형 요소를 다양화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입시 제도도 뭐 학력고사 때로부터 수능에서 오늘날의 수시 체제로의 이렇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제도를 만들어낸 그 의제 수준에서는 타당성과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력고사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수능으로 갔는데 수능은 또 학교 교과 구조랑 다르니까 사교육을 막 팽창시키고 지불 능력을 가진 집단들이 막 성공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가서 입학사정관 같은 거 동원하지만 역시 거기도 대응 능력은 상류층이 훨씬 뛰어나니까 이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고민할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학력고사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기 시대의 입시제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고사 본 사람들은 본고사가 제일 좋대요. 그 자기가 성공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학력고사 세대들은 학력고사가 좋다 그래요. 요즘 애들은 나중에 물어보면 수시가 진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유한 세대의 편견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수시에서 학력고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는 수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별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제도의 결함인지 대응 능력의 차이인지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거기서도 대응 능력은 상류층이 뛰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최상위층 학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그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으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아까 아내들으로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의 정보력과 어떤 집중적인 관여, 적절하고도 집중적인 관여 능력이라고 하는 것, 정서 관리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학교 초반에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시 체제는 그냥 놓고 보면 특목고나 이런 데의 교사들의 역량과 거기 교사들의 그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그 수시에 가지고 온 학생부 평가는 대학 교수들은 그냥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사의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역량과 그 투입 능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시 교사가 가지는 그 사회적 위상이나 권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오면 엄마의 능력보다는 특목고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자사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험을 개선하는 거는 조금 더 의미 있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약간 서열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이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런 거에 밑바닥에는 어떤 발상법이 있냐면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불만이 많으면 좋은 고등학교를 늘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상이 자사고를 늘린 거였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늘려주겠다. 근데 좋은 고등학교를 늘려주는 방식은 일반고를 형태화 시켰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발상은 고등학교에 하면 안 되고 대학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늘려주겠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그룹을 늘려주고 그게 촘촘하게 서열화되어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대학들이 다 평준화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그룹과 중그룹과 하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들이 다 나름대로는 그 상그룹에 속한 학교끼리는 그래도 비슷하고 경쟁도 되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서열을 깨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육학에서 만든 개념 중에 참 멋있다고 생각되는 개념은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이런 얘기 잠깐 사회자께서 하셨는데 현행의 입시 제도는 그 학생들이 거의 보편적인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 입시 체제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희생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학 가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안 좋은 그 루트로 들어온 애가 있으면 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애들이 직윤충 이런 말들을 만든 거라든가 온갖 벌레가 들끓는 사회가 된 이유에는 그 입시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세대들이 이게 강도 높은 형태의 경쟁을 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면 수능에서 국어 만점 그러면 되게 4% 정도인데 4% 정도의 수험생이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 저건 다 채워요. 국어 한 과목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웃라이어 집단들이어서 별로 통계적으로 이게 그 의미가 없는 그 구별이 의미가 없는 집단들을 놓고 막 그 경쟁을 시키죠.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수능을 100점 맞느냐 97점 맞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게 그거의 능력인데
그래서 애들이 보편적인 희생 심리를 갖는 사회가 됐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입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히든 커리큘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 서열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제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서열화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마저도 상당히 좀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특히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계속.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도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진행돼 왔는데, 아마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시제도가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좀 일관성 있게 좀 장기적인 이런 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사실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입시제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거 백날 바꾼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입시 제도라는 게 이제 양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다음에 이제 교육학에서 말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 독자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또 연결시켜주는 게 또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입시제도가 또 이제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유럽에 비하면 너무나 이게 후진적인 그런 제도고, 어떤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해낼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똑같이 이제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입시 자체의 어떤 메커니즘 말고 이것이 이제 대학과 초중등 교육을 연결시키는 그런 매개라는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이제 교육에 대한 이중적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교육계의 평등이기 때문에 뭔가 이 평가자에 의해서 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부분 못 찾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시제도가 대부분은 이제 좀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획일화돼 있는 이제 그런 평가를 이제 원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사지선다형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입시에 있어서 이제 평등한 기회라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앞서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입시에서 좀 더 유리한 이제 그런 또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사교육이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체제에 의해서 초중등 교육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강제 학습 노동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 공부하는 게 어떤다면 참 중노동인데, 우리나라는 어떤다면 자기 돈 내고 쓸데없는 중노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옛날에는 대학 가면 좀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대학 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취업 시장에 그런 문이 또 좁아지다 보니까 대학 가서도 또 그런 식의 노동을 또 계속해야 되는. 그래서 누구도 이제 어떤다면 이제 행복해질 수 없는 이런 중노동을 이제 강요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입시제도는 그 자체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 체제를 이제 개편을 해야만이 이 입시제도도 이제 그 개편된 거에 맞춰서 좀 자기의 어떤 자율성을, 말 그대로 이제 그 입시제도가 이제 어떤 평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대학 체제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다면 대학 체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까지 사실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경쟁이 격화되는 거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가길 이제 원하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고등교육 진학률이 이제 한 50%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때 제일 높을 때는 한 82%까지 이렇게 갔었고,
지금은 뭐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70% 이하까지 이제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교육이라는 메커니즘 말고 다른 형태로 이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많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경쟁은 한동안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학력 간 임금 격차는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심하다고 하는 이유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이제 소득세가 이제 한 40%에서 50%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소득세를 통해서 이제 이 임금 격차를 많이 해소시켜주고 어떤 그 사회복지 비용으로 이제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득세가 이제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의 재분배의 가능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입시에 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조세 정책이나 사회 보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같이 가주지 않으면 대학 체제만 바꾼다고 해가지고는 또 굉장히 이 입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교육 내부적으로만 해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고 어떤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또 접근을 해야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이제 뭐 입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목표고 그것은 결국은 사회 체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근본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입시 제도에서 보면은 우리 애도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중노동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부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애 뒷바라지 물론 이제 보내고 나면 할 일 없지만 뭐 이 아침에 데려주고 뭐 저녁에 데려오고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중노동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사실 그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4%의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 서열을 매기려고 중노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기준수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 시험 시작에 우연한 격차가 이후에 엄청난 결과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뭐 대학 입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능력에 따른 대가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체제다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